안녕하세요. 어제 문득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오늘에서야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뒤 박사과정을 밟으려 대학원을 진학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래도 박사라도 따고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지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빨리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 전공은 인테리어 디자인과였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가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서로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지훈이야. 지훈아, 인사해. 우리 엄마. 엄마, 지훈이 실물로 보니까 엄청 예쁘지? 내가 말했잖아. 팔불출이니? 참나. 반가워요. 뭐 우리 정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대학원 다닌다고? 그런 거 같은데.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무소를 하셔서 방학 때마다 거기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고요. 저도 정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웬만한 미모는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요? 아유, 아가씨가 말을 참 센스 있게도 하네. 고마워요. 내가 한미모 하긴 하지. 아, 그나저나 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난 좋은데 지금 우리 정우 누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우 누나 결혼하고 나서 좀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어쨌든 엄마는 지훈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이라는 거지? 그러면 됐어. 지훈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 아유, 근데 박사 딴다고 해도 아직 학생이면 돈벌이도 못하고 있을 텐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네. 아, 그래도 아버지 사무소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수입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진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추세죠. 저도 어머님이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는 든다고 하셨지만 아직 학생이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갔었기 때문에 제 상황을 잘 설명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혼은 조금 늦게 해야 했어요. 사실 남편의 집에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시누이였죠. 어머님은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 역시 순서가 있으니 당연히 누님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으나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누나 먼저 결혼하면 나 진짜 서둘러서 지훈이랑 결혼할 거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그러려무나. 어차피 양가 허락도 다 받은 거 앞으로 자주 놀러와 지훈아. 그리고 이제 정우 누나랑도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 같은 여자가 봐야 한다고. 정우 누나 결혼 준비하는 것도 보면서 익히고 도와주고. 아, 네, 그럴게요. 저도 옆에서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저도 공부되고 좋죠 뭐.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어머님. 날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 시댁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정우 누나도 언니라고 생각해. 알겠지? 분위기는 참 좋았고, 저 역시 형제가 없던 터라 친언니가 결혼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더라고요. 남편네 집은 저를 정말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처럼 대했는데 처음엔 친근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딸 같은 며느리라고 했지만 전 철저히 어머님한텐 며느리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게 다 가족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애써 위로했고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처음이라 지혜롭게 대처하질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진짜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누나 많이 도와줘.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인데 좀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누나도 너 의지 많이 될 테고 부탁할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맨날 딸 같다고 할 때마다 좀 불편해. 내가 진짜 딸처럼 대하면 싫어하실 거면서. 맞지 않아? 남편은 별말이 없었고 그래도 시어머님 맨날 말로 우리 딸 하셨기 때문에 날 딸처럼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조금 고단하고 나를 많이 부르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애써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은 쌓여갔지만 애써 그걸 숨기면서 이 집안이 나는 딸 같은 며느리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말이에요. 오늘 너 뭐하니? 일 없으면 너희 신우 백화점 가서 시댁 선물 좀 산다는데 같이 좀 봐줄래? 내가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영 안 나서 말이야. 이런 건 여자가 봐야 하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건데 일이 꼬여버려서. 우리 딸 도와줄 수 있지? 아유, 나도 이런 부탁하기 좀 그런데 그럼 어쩌니? 아무도 갈 사람이 없던데. 아, 네. 오늘이요? 뭐 별 약속은 없어서 그럼 언니한테 제가 전화해보고 언니랑 약속 잡아서 만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아유,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정희도 널 아주 친자매처럼 생각한다니까. 고마워. 끊으마.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고 처음엔 괜찮았지만 신우 결혼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까다로운 예비신 성격에 한두 번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확인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더 나은 걸 골라줘도 신우이는 성에 차지 않아 했고 늘 본인 말대로만 하자고 했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날 왜 불렀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당사자이니 정말 애써 신우이의 기분을 다 맞춰주었죠. 하지만 도를 넘더라고요. 지훈아, 이거 어때? 이거 시어머니가 받으면 좋아하실까? 아, 예단이며 이런 거 다 없애야 하는데 진짜 힘들다. 너도 잘 받아. 그래도 나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되고 좋지? 이런 거 어디 가서 구경 못한다? 이제 곧 너도 결혼 준비하면 다 나랑 똑같은 가정 겪을 텐데. 뭐 우리 엄마야 워낙 사람이 좋으니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봐. 아, 네. 근데 언니, 이거 아까도 본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한 3번 넘게 본 거 같은데. 그럼 그냥 이걸로 결정할까요? 너 귀찮니, 혹시? 아니, 이거 시댁이 하는 선물인데 더 꼼꼼히 봐야지. 너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때 와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아까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언니, 그런 뜻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살까 말까 또 보고 하길래, 이걸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아호칭은 아직 결혼 전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언니라고 부르라더군요. 저 역시 그게 편했고, 어쨌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귀찮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버리는 통에 좀 화도 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이거 지난주에도 본 거고, 오늘만 거의 3번, 4번 보는 건데,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아직 볼 건 많은데 계속 여기에만 맴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 도와드리는 건데, 언니도 어느 정도 좀 정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귀찮거나 한 건 아니에요. 좀 지쳐서 그래요. 너 아주 웃긴다. 지금 엄마랑 정화 없다고 내 앞에서 본색 드러내는 거야? 그럼 애초에 오질 말질 그랬어.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됐어. 이거 나 혼자 볼 거니까 너 그냥 집에 가. 아우, 기분 나빠서 도저히 너랑 못 다니겠네. 가라고.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여기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어? 너 진짜 웃긴다. 역시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 됐어. 가버려. 시누이는 저보고 가라고 소리쳤고,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화도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 나도 예비 시누이에게 너무 무례했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무래도 누나가 여자 형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널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말마다 이렇게 언니 결혼 준비하는 거 이렇게 따라다녀야 해? 어머니 맨날 본인은 못 간다. 나보고 가라고 하시고. 막말로 내가 며느리도 아니고, 아니 며느리한테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소리를 치시던지,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 모르겠다. 자기랑 만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 볼게. 원래 누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남편은 누나가 원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결혼 준비로 인해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니 이번엔 이해하자고 생각했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이번 일에 대해 아시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우와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서 와라. 아유,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지? 내가 맨날 바빠가지고 정이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네가 옆에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밥 대접을 늦게나마 한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정이 너도 얼른 와서 앉고. 누나랑 엄마가 미안하대. 그래서 부른 거야. 마음 풀라고.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풀어라. 어?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그래, 다 들었어. 내 딸이 아무리 예민해서 그렇지만
너도 참 너더라. 그러니까 서로 잘한 거 없으니 마음 풀어. 우리 막내딸, 그러면 되겠어요? 넌 우리 막내딸이나 다름없잖니. 이게 다 정이가 너를 동생같이 여기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이해하렴. 그래,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근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내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른 거야. 어쨌든 미안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것 같았지만 일단 사과를 받으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어른이 먼저 불러서 밥도 해주시면서 말을 하니 뭔가 기분이 나쁘다고 티를 낼 순 없었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의 사과를 받았죠. 저도 죄송했어요. 언니도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예민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없던 일로 하고 풀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혀야 되겠어?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하잖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알겠지? 어서 밥 먹고 기분 풀어. 정이도 얼른 수저 들고. 그래, 보기 좋다. 이렇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누나도 사과했고, 지은이 너도 받았으니까 이제 된 거지? 화 풀어. 그래,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 뭘 그렇게 뚱해 있을 필요 있니? 앞으로도 네가 도와줄 일이 많은데 이거 먹고 풀으렴. 정말 저를 배려한다기보다 그냥 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나오시니 저조차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시누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선물 하나씩을 해주더라고요.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발품 팔고 같이 골라주고 따라다녀준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이건 엄마 거, 이건 정우 거.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결혼식 때 정우는 이거 입고 오면 되겠다. 아유, 뭘 이런 걸 샀어. 고맙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니까 엄마가 아주 느낌이 묘하고 그래. 아, 지훈이 건 못 샀어. 예산 부족으로. 이해하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돈도 돈이고 해서. 이해해, 지훈아. 뭘 이해까지 챙겨. 아유, 지훈이 혹시 섭섭하니? 네가 뭐 이런 거 못 살 형편도 아니고, 그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시모와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돈 없어서 제 선물을 못 샀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고 시어머니가 저까지 뭘 챙기냐는 말에도 서운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며 그저 하녀 노릇만 한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말로는 무슨 우리 딸 하면서 정작 이런 선물 챙기는 일이 생기자 뭘 저까지 챙기나며 시어머니가 나서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나빴고 선물 갖다가 따지는 게 쪼잔한 느낌이 들어 그 당시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섭섭한 건 가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는 시집을 갔고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몇 개월 간격으로 자식 둘을 결혼시킨다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누이의 결혼 준비를 하도 도와줘서 그런지 제 결혼 준비를 하려니 막상 좀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청첩장까지 찍고 예식장까지 정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원래도 조금은 가부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히려 절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불만이 쌓여갔고
항상 우리 딸이란 호칭으로 절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식모처럼 부리고 말이에요. 지훈아. 오늘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이랑 모임할 건데 좀 와서 도와라. 일손이 부족하잖아. 지금 너 시간 되지? 오늘 학교 끝나고 교수님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말씀해 주시지. 어떡하죠? 뭐야? 아유, 그럼 어떡해? 이미 다 내 친구들한테 말해놨는데. 그러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여기가 시댁인데 시댁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와서 좀 도와라. 알겠지?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바빠서 끊는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어쨌든 이따 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교수님 일을 도와드리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미 시댁에선 어머님 친구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고 제가 조금 늦게 가자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써 친구들 앞이라 화를 참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내야 할 사람은 누군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억지 부린 사람이 역정을 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고 화색이 돌며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셨고 그 덕담을 해주시는데도 시어머니는 어두우셨어요. 어머, 정우랑 결혼할 아가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너무 예쁘다. 곱고. 아유, 그나저나 바빴나 봐. 우리가 한참 기다렸어.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음식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제가 과일 내올게요. 식사하시고 계시면 시간에 맞춰서요. 아유, 싹싹하기도 하지 참. 너 며느리 잘 뒀다 얘. 요즘 이렇게 싹싹한 친구 어디 있는 줄 알아? 괜찮구먼. 괜찮긴. 일찍 오라니까 지금 오고. 에휴, 이제 가족이다 이거지? 시애미 말을 아주 묵살하고 말이야. 너 오늘 실수했어. 그래도 그렇지. 좀 일찍 와야지. 지금 거의 다 밥 다 먹어갈 쯤 와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이 있었다잖아. 보니까 급작스럽게 네가 불렀구먼. 넌 이런 걸로 시애미 노릇하려고 하니?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시고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그렇게 그날 친구분들이 가시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이게 왜 화낼 일인가 싶었고 그래도 그날 서로에게 실망을 한 채로 말다툼을 하였죠. 다행히 뒤늦게 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를 중재했고 겨우 이성을 차린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싸움이 끝이 났어요. 넌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날 무시하지 않고서야 지금에서 오는 게 말이 돼? 넌 이 집에 시집 올 생각이 있는 거냐? 어머님, 억지시죠.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교수님들 도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쩜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 매번 그러셨죠?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정희 언니였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차라리 정희 언니를 부르시지 왜 절 부르신 거예요? 저 음식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머, 말하는 꼬락서니 봐.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저 딸처럼 여긴 내가 뭐가 되니? 네가 딸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도 널 불러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서운하다 정말. 에휴. 아, 그만해. 들어보니까 뭐, 지훈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역정 좀 그만 내세요. 지훈이도 얼마나 놀랐겠어. 에휴, 그래. 뭐 너도 약속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이렇게 넘어간다만 다음번엔 시애미 말 좀 들어주길 바래. 전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는데 정말 제 잘못이 1도 없다고 생각해서죠.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실성과 다정함에 취해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저희도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몇 번은 있었지만 그래도 시댁은 누굴 만나도 다 맞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그래도 결혼을 하니 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도 같이 남편과는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혼과 동시에 박사를 따고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맡기도 했는데 아주 좋은 일 투성이었어요. 이제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잘해야겠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철이 없어서 널 힘들게 했던 거 알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이젠 지켜봐줘. 그리고 자기 강사 된 거 축하해. 에이, 아직 강사인데 뭘. 언제 정교수 되나? 그래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니까 이상한 거 있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고마워. 나도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는. 그때는 좀 내가 예민했기도 했었어. 하여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행복을 다졌고 시간이 흘렀어요. 첫 명절이 되었고 워낙 자주 가던 시댁이었지만 명절이 되니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진짜 이해 불가였죠.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싸붙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잡채랑 고기는 이따 하고 나물부터 데칠까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낫겠죠? 그거야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 맞다. 우리 정희 시집에 가져갈 요리까지 해야 하니까 하는 김에 넉넉히 해봐라. 아무래도 네가 하는 김에 정희네 것까지 해주면 좋잖니. 정희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래. 네? 형님네 시댁 음식을 제가 왜요? 그리고 그건 형님이 하셔야죠.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희 것만 할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냐? 너 지금 네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넌 며느리야. 알겠어? 여기 이 시집안 며느리라고. 며느리는 시애미 호령을 따르는 거다. 알겠어? 잔말 말고 하는 김에 2배로 음식해. 정희는 다 네가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니? 참 너도 이기적이다 진짜. 하는 김에 2배 하는 게 어떻다고? 2배요? 참나, 진짜 기막히네. 그럼 형님한테 저희 집 음식 해달라고 할게요. 어차피 하는 김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말장난하니? 우리 정희는 그런 거 못한다고 했지? 네가 하는 김에 하라고. 우리 정희네 것까지
얘가 왜 이리 멍청해? 순간 열이 확 뻗쳤고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살림꾼도 아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죠. 자기 딸 귀한 걸 알면 남의 집 딸 귀한 걸 알아야지. 어디서 남의 집 딸을 저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 즉시 시모 면전에 앞치마를 집어던졌고 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모에게 막말을 날렸는데 제가 막말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시애미 호령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정신 차려요, 아줌마.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젠 이러고 못 살아. 그렇게 부리고 싶으면 그런 며느리 얻어다가 부려먹고 사세요. 아셨어요? 전 이제 그만할랍니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어디서 먹은 포르장머리야? 나한테 지금 앞치마를 던져 니까짓 게? 네, 던졌는데 왜요? 당신이 은근슬쩍 계속 나만 부려먹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 내가 뭘 그리 잘났는데 날 부려먹어. 작작했어야지. 이제 안 참아요. 여기 앞치마 던졌으니 본인 딸내미네 시댁 음식이나 마저 하세요. 예전부터 딸딸거리면서 아주 가스라이팅 하더니 지금은 아주 대놓고 며느리 노릇 하라고 시키네요. 이 아줌마 완전 놀부심보 아니야? 뭐? 놀부심보? 아, 이게 진짜 말이면 탄 줄 아나? 내가 널 막내딸처럼 생각했는데 어쩜 나한테 막말을 해? 이게 그냥? 전 이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고 집에 가 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뜯어 말렸지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지훈이가 무슨 누나네 일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나네 명절 음식을 지훈이가 왜 해? 아니 하는 김에 하면 되는 거지. 참나, 너 걔 편 드는 거야? 이 엄마가 걔한테 오늘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편이 아니라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지훈이가 원래 그런 애도 아니고 엄마가 너무 하셨어, 정말. 뭐? 아이고, 너 엄마한테 진짜 실망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못을 박아?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똑 부러지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중 택하라고 말이죠. 이번에 사달을 내지 않으면 평생 이 집 구석에 끌려다니겠다고 생각이 확 들었고 모든 걸 끝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나랑 당신 엄마 둘 중 하나 골라. 만약 여기서 당신 엄마 고르면 우리 인연은 끝이야. 알겠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법적으로 우린 남남이야. 당신네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네가 젊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 제발. 내가 왜 그동안 결혼 전부터 이해한 건 뭔데?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너도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불보듯 뻔해 간다.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만 참고 너 화 풀리면 다시 얘기해보자. 아니, 이해 못해.
난 충분히 이해했어, 여러 번.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엄마, 나 그냥 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야. 알아? 하인이라니, 며느리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그냥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고 얘기해, 제발. 도와줄 수도 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이것도 똑같네. 역시는 역시다, 너도. 믿을 게 못 돼. 네 뜻 잘 알겠다. 잘 살아, 너도 그냥. 남편의 우물쭈물 태도에 전 짐을 싸서 나와버렸고, 그 즉시 전세방을 구했어요. 그래도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신청했고, 남편 쪽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죠. 어쨌든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망조가 들었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욕을 하셨고, 이것도 법적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왜 제가 사실혼을 파기해야 했는지의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밀어붙였어요. 이 집 구석은 말만으로 절대 타격을 입을 인간들이 아니었거든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 너 같은 애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아주. 어디 감히 소송을 걸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며? 그런데 네가 감히 소송을 해? 나가 떨어지려면 곱게 떨어질 것이지. 어디서 소송을 걸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요. 당신 아들 아파트 일부는 내 거니까 알겠어요?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사준 아파트인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게 있어? 이게 어디서 감히 날로 먹으려 들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재산 분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사세요. 다 이게 본인 업보니까. 재산 분할? 아유, 저게 그냥. 박사 좀 됐다고 아주 유세를 떨어대네. 그래봤자 기집이 할 줄 아는 게 있어?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당신 딸한테나 그따위로 말해봐요. 난 그렇게는 안 사니까. 어디 조선시대 발상으로 나를 가두려 드는지. 전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제가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보다도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 분노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 전 남편의 아파트 금액의 일부와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상 시댁 때문에 저의 결혼이 파탄난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은 위자료를 주면서도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 않냐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싫다면 너랑 엄마는 안 만나게 할게. 그래도 천륜을 끊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은 좋았잖아. 아니,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계속 관계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그냥 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미안. 그리고 다음번 만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지 마. 알겠니? 어쨌든 잘 지내. 당신한텐 악감정 없으니까. 전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괜찮아졌답니다. 오히려 일하느라 바빠서 모든 걸 잊고 지냈고, 강사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정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바라고 바라던 교수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과거 일은 잊고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학원 다니던 시절 전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까지 스펙터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철도 없고 어렸을 때라 그때 똑 부러지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들이 쌓여 내공이 되더라고요.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며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었고, 그때 당시 사랑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습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억이니 지금은 웃으며 꺼내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거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낙인 여기 라디오 채널에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저처럼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울고 웃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결혼 후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한텐 정말 소중한 아이였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 가정이 더 완벽해지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이 하고 싶어도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저에게 참 곁을 내주지 않았어요. 몇 년에 걸쳐 임신으로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눈치를 많이 살펴야 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저 남편의 기분만을 살폈어요. 오늘도 늦게 와? 꿀떡이가 야채 호빵이 먹고 싶다는데 오면서 좀 사다 주면 안 돼? 자기 늦으면 문 닫으려나? 그런 건 낮에 좀 사 먹어라. 왜 하필 나 퇴근할 때 자꾸 사오라고 그래? 난 안 지치는 줄 아나? 돈 줄게, 사 먹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됐어. 내가 알아서 사 먹을게. 임신이 벼슬이냐? 남들 다 하는 임신 몸이 부실해서 어렵게 가진 거지.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유난 좀 떨지 마라. 유난이라니. 나 애 어떻게 가졌는지 알면서 그래? 임신도 임신이지만 요즘 당신이 부쩍 나랑 얘기도 별로 안 하니까. 아, 징징대지 마.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냐 뭘 하냐? 하여튼 집에만 있어서 뭘 몰라요. 아우 피곤해. 그만 들볼까? 힘들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전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던 날 우연히 병원에서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린 여자와 함께 말이죠. 순간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보는 상황이 맞나 싶으면서 정말 손이 떨려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남자가 산부인과에 올 일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잔 누구야? 얼른 설명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도 많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가 아니니까 일단 나와. 나가서 설명할게.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남편이었고 그 옆에서 멀뚱멀뚱 아무렇지 않게 좋아 남편을 번갈아 보는 여성이었어요. 이미 만삭의 배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설마 아닐 거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되뇌었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죠. 모든 게 부정당한 느낌이었고 여태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 이 여자도 내 아이 임신했어. 생명을 지울 수는 없잖아.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줘. 뭐?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당신 언제 한번 나랑 병원에 다닌 적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를 이해해달란 말이 나와?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나 몰래 바람을 핀 거야? 아가씨, 얘기 좀 해봐요. 새파랗게 어린 것 같은데 얼른 얘기해 보라고. 아, 오빠, 내가 설명해야 돼?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보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다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고 언니처럼 막달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오빠 포기 못하겠네요. 뻔뻔하다고 욕해도 좋아요. 그래도 사랑 없는 사람 붙잡고 사는 것보단 그냥 깔끔히 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같이 임신해서 유감이지만요. 아,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구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라고? 넌 임신만 안 했으면 나한테 쳐맞았어. 뻔뻔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충격을 받은 전 그 자리에서 하혈을 하고 조산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고 예쁜 딸이었는데 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 번을 와보지 않았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루 간격으로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을 낳은 정실 부인인 저보다 상간녀가 낳은 아들 아이를 보러 그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인 저를 두고 상간녀 병문안을 갈 수 있으세요? 어머님의 정식 손주는 우리 아이뿐이라고요. 그런 상간녀 몸에서 나온 아이에게 먼저 달려가시다니 진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집 대를 이어준 여자인데 아무렴 어때? 어렵게 아이 가져서 딸 하나 낳고 둘째 아들은 낳을 수 있겠어? 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몸이 약해 아이 못 가지는 너를 탓해야지. 애비 잡지 말아라. 다 밖으로 돌 땐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진작에 애 가졌음 이런 일 있었겠니? 네가 오죽 못 났으면 착한 애비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 다 네 잘못이야. 남 탓 마라. 애비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이랑 똑같네요. 정말 어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네요. 당신이랑 어머님. 그러니 아들을 낳지 그랬어.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나도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이혼하자. 오만정 떨어졌으니까. 말이 통하네. 이혼 안 해주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 깔끔하게 끝내. 애도 네가 키워 그냥. 우리 집은 대의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어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건 없었고 그나마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주지 않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처럼 튀어있지 않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도 큰 금액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아이를 낳고 정신없음과 동시에 이 아이와 단둘이 살아야겠기에 그저 전 남편과의 있던 추억을 떨쳐버리고 이악 물고 살았어요. 낳자마자 아빠가 없다는 게 정말 속상했지만 그런 아빠도서 뭐 하겠냐 생각에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제 고생을 알아줬는지 정말 성실하고 올바르게 자라 의대에 들어가 당당히 의사가 되었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딸아이가 면허를 따던 날 정말 모든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보물인 딸이 정말 대견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붙들어매. 엄마가 나 혼자 키운 거 헛되지 않게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기세요.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내 뒷바라지 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잘 모실게요. 넌 엄마처럼 살지 마. 돈 벌어서 널 위해 쓰란 말이야.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서로 위하면서 살면 돼.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아는데. 이제 고생하지 말고 엄마 꽃게만 걷자.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딸은 고맙게도 저에게 무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정말 저에게 효도를 극진히 하더라고요. 딸이 의사가 된 다음부터는 일도 그만두게 해주고 늘 많은 용돈에 정말 즐기며 살았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딸은 VIP 환자인 중견기업 회장님의 수술을 하고 그 일을 계기로 중견기업을 창업했던 창업주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무리 딸이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앞섰지만 사위가 될 청년은 절 안심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를 살린 친구인데 집안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사실 아무리 저희 아빠를 살려줬다 하더라도 저와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나요? 전 예림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 소울메이트죠. 저희 아빠도 이 결혼 무척이나 찬성하니까 걱정 놓으세요. 환경이 뭐가 중요하나요? 이렇게 어머님이 예림이를 잘 키워주셨는데. 아유, 고마워. 말이라도 참 듬직하게 해주네.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랐지만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잘 자랐어. 행복하게 해줘. 그럼요, 어머님. 이제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림이의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가진 건 많지만 절대 허세스럽지 않은 사이에게 정말 감동을 하였고 그렇게 둘은 자연스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저 혼자 딸아이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보상을 받는다며 엄청 축하해 줬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하나도 모자라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라곤 저랑 단둘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준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이제 모든 소원은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림 엄마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 딸 하나 잘 낳아놔서 진짜 말년에 인생 피네. 와, 김해공정 창업주면 어마어마하지? 에이 뭘, 그냥 예림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지. 아빠 없이 자라서 가뜩이나 미안하고 탁했는데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뭐해? 애가 잘 따라와야지. 예림인 잘 따라와 준 거고. 예림 엄마가 잘 키운 거지. 솔직히 그렇게 반듯하니 키우기 쉬워. 아빠 없이 자라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얼마나 정성 다해 키웠어.
그거 다 우리가 알지 왜 몰라? 하여튼 진짜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지. 여하튼 너무 축하해. 참 행복했습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았고 정말 열 남편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저 딸아이만 행복하다면 말이죠. 그런 제게 전 남편이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잘 지내냐고 하면서요. 정말 경멸하던 인간의 전화라 몸소리 쳐졌어요.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도 주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그냥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 찾지도 묻지도 않은 세월이었고 그런 제게 본인이 제 발로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았는데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잘 지내지? 나야. 뭐 창섭이한테 건너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래도 내 딸인데 한 번쯤 봐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누군진 모르지?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 아빠인데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뻔뻔하다. 누가 아빠야? 이미 아빠인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버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 진짜 소름 끼치고 역겨우니까 알겠어? 뻔뻔한 인간. 며칠 재수 없겠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예림이 못 만날 줄 알아?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다며? 찾으면 금방이야. 그럼 내가 만나야지. 절대 찾아가지 마. 절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얘 일하는 데까지 가서 망신을 주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연결 안 해주면 내가 찾을 수밖에. 아빠가 딸 찾는 게 뭐 이상한가? 됐어, 끊어.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남편은 결국 딸아이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고 딸아이는 본인 아빠를 그날 처음 마주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딸은 그날 집에 와 펑펑 울면서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참 딸아이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딸이 본인이 그런 사람 핏줄이냐고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 나 진짜 그 인간 보고 손이 떨렸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사람이 아빠라니. 엄마, 어떤 세월을 산 거야? 왜? 그 인간이 뭐래?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널 찾아가? 손 떨려. 너 괜찮은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애초에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했어. 그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랑 다 손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나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고마워 정말. 엄마는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거면 됐어. 걱정 마.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느껴지더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추악하고 소름이 돋던지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딸은 찾아와도 별 소용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자 저에게 전화로 무작정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딸에게 찾아간 것이 분해 퍼블 심산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전 시어머니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여전히 심술맞은 얼굴을 하고선 말이죠. 예림이 그거 잘 키워놨다고 하더구먼. 애가 왜 이렇게 싹바가지가 없어? 처음으로 애비 만났는데 말투하며 아주 싹수 없던데. 당신이 뭔데 예림이에 대해 판단해? 말도 섞기 싫은 인간이었나 보지, 당신이. 우리 예림이 그런 애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잘 지냈니? 오랜만에 시엠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말하는 꼬락서니. 다 들었다. 네 딸, 아니 우리 손녀 의사 됐다며? 참나.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하나는 끝내줬나 보지?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뭔데 핏줄을 노네. 그럴 일 없으니까 절대 연락 말고 찾지도 마요.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기대 말라고요. 당신 아주 열내는 거 보니 웃긴다. 전륜이 그렇게 끊어주는 줄 알아? 장섭이 와이프한테 들었어. 걔 시집 간다며? 이 아빠가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가 줘야지. 시집 가는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던데. 아빠 자리가 비어서 되겠어?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다 아셔. 아빠 없이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안 와도 돼. 역겨우니까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참나, 웃기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몰라? 내 딸 누구 때문에 낳게 됐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딸, 나 때문에 낳은 거 아니야. 나 아님 그런 딸 낳을 수가 있었겠어? 됐고, 대가로 봉양한다 생각하고 딱 5장만 줘. 그럼 연락 안 할게. 그러면 그렇지 했고 뻔뻔함이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지인에게서 딸이 창업주 며느리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을 달라며 갑자기 나타난 모자였고 그런 모자를 보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인 얘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딱 5장이면 돼. 아님 그 회사 가서 받아내던지. 우리 손녀딸 남편이면 내 손주 사이인데 우릴 모른 척 하겠어? 거기 가서 봉양비라도 달라고 할 거야. 거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냐? 아님 그냥 네 손에서 준비해서 깔끔히 끝낼래? 정말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네요.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섭고 독한지 32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참. 너만 호강할 수 없잖아. 내 딸인데. 난 무조건 돈 받아낼 거야. 아니면 진짜 그 회사라도 찾아갈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게. 걔가 머리 좋은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우리 아들 때문이잖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준비해와. 딱 5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떠나버린 모자였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이제 행복만 있다 생각했는데 제 딸 앞날을 저 뻔뻔한 모자가 망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무리 딸아이가 잘 배웠고 잘 컸다고 한들 저렇게 개차반인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망친다면 시집 쪽에서 딸아이를 달갑게 보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일생에 도움이란 절대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싶었고 해준 것도 없는데 딸아이 행복기를 우리가 망치는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서면서 그렇게 되니 내 정지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집에 와 우는 모습을 보고 딸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오늘 일을 말해버렸는데 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울었던 거야? 엄마, 제가 상대할게요. 걱정 말아요. 나 몰라?
나 엄마 딸이야. 나만 믿어. 그만 울고. 너 괜한 일에 말려서 사돈댁에 밑보이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니 그렇지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으면 엄마가 왜 울겠어. 혹여나 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갈까봐 그러는 거야. 부모 잘못 만나서 네 앞날 괜히 망치면 어떡하니. 엄마, 우리 시부모님 그럴 뿐도 아니고 행여나 그럴 일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걱정하지 마.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다 아는데 우리 시부모님 절대 그러신 분들 아니셔. 나만 믿어. 정말이야. 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 신명나는 복수극 한 판을 시작했답니다. 딸은 일단 본인 아빠에게 연락을 해 만나자고 했는데 딸이 만나자고 하자 남편은 어쩔시구나 약속 장소에 나왔죠. 그리곤 딸의 말에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웃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알겠습니다. 절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저 김행공정 며느리 될 몸인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하루 차이로 태어난 제 이복 남매 있죠? 하루 차이지만 누나가 돼서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너네 회사를? 어차피 네 신랑이 물려받을 거니까 옆에서 오른팔처럼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남 밑에서 그늘에 있기보단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게 더 낫잖아. 알겠다. 역시 핏줄밖에 없네. 5억은 언제 입금할 거니? 5억은 천천히 준비해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당장 5억이 어디 있나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 우리 딸만 믿으마. 내가 딸 하나는 기똥차게 낳아놨다니까. 네가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지. 다 내 덕인 줄 알아. 전 도통 딸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아이와 얘기를 끝내고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는 그 아들의 회사를 그만두게 했는데 이유는 제 딸 남편의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 임원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였죠. 당신이랑 나는 뭐 안 좋게 됐지만 우리 딸이랑 아들은 그래도 남매인데 잘 지내야 하지 않겠어? 이제 미용될 사람 회사에서 오른팔로서 일하게 되면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게 핏줄인 거야. 예림이도 남매가 생기니 외롭지 않고. 진짜 뻔뻔하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찌나 바라기만 하는지. 딸이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딸한테 상처 주거나 혹시라도 조금의 불편한 마음을 주면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안 그런다니까. 돈만 주면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예림이도 얼마나 핏줄이 그리웠으면 이렇게 제안을 하겠어. 남편은 아주 이상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제 남매니까 만나게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깝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남편의 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며 잘 다니고 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위회사에 들어가길 기다렸죠. 이 모든 내막을 알고도 제 사위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남편의 아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뻔뻔한 게 하늘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애 일은 진작 간뒀는데 언제 자리가 나는 거냐고.
이러다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나가야 할 사람이 며칠까지 근무하기로 한 조건이 있어서요. 좀 기다려주세요. 동생복은 좀 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까지 때려치우게 만들었을 땐 내 아들한테 자리 하나 보전해 준다는 거겠지? 너만 믿으마.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데 서남이 옆에서 든든히 보좌하고 있으면 믿을만 하지. 우리 아들도 머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아주 니네 회사 브레인이 될 거다. 대기업 다니던 애인데 중견기업에서 본인 능력 발휘 하나 못할까봐. 그러게요. 참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깐요. 남편은 딸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딸은 뒤에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포기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환 소송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에서야 나타나서 딸아이의 시댁을 들먹이며 저희를 압박한 것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것이었죠. 소장이 날아가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고 그 아들 또한 직장을 잃게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기는 쉬웠어도 대기업에 어디 다시 들어가기가 쉽나요? 딸아이는 용서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서 감히 5억을 요구해? 제 시댁이 어떤 집인 줄 알죠? 당신은 어떻게든 벌받게 할 거고 그 아들은 아빠 엄마 잘못 만난 죄로 직장 잃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한테 하는 복수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벌이겠지. 두고 봐. 빵빵한 변호인단으로 꾸려서 벌받게 할 거니까. 넌 내 딸이야.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네 엄마랑 내가 이혼한 거지. 너랑 나랑은 천륜인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오죽 돈이 없었으면 양육비랑 위자료를 못 줬겠어. 지혜빈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감히 소송을 걸어? 전륜 같은 소리 하네요. 크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으면서 아빠라니. 소름이 돋네요. 됐고 돈이나 준비해둬요. 우리한텐 5억 달라고 찾아왔을 때 이런 것도 예상 못했다면 진짜 돌머리지, 안 그래요? 위자료랑 양육비 다 잊고 살아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란. 우리 엄마 마음이 약해서 당신한테 그때도 당했나 본데 난 누구 피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키는 게 아무렇지 않거든. 당신이랑 아주 똑 닮았지? 돈이나 준비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테니까.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소송을 이어나갔고 다행히 정말 잘 나가는 시댁을 둔 덕분에 가장 큰 로펌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속았다며 본인도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낳아줬다는 핑계로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 역으로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전 딸에게 피해가 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딸은 바로 저렇게 생부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위자료와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내게 된 남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었고 돈보다도 본인의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며 좌절을 하였답니다. 그래. 집을 팔아서라도 위자료랑 양육비는 줄 테니 우리 아들 취직이라도 시켜줘라. 애가 며칠째 술만 먹고 내 원망만 하는데 아주 미치겠어. 우리 아들이 무슨 죄야? 너도 네 동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좀 자리 좀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그렇게 잘나서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당신이 가게를 차려주던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내 남편 회사에 꽂아주겠어요?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평생 부모 원망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부모가 엄청 염치 없는 인간인 건 알아야죠. 아, 남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한 거 보면 아저씨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남편은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본인 원망을 하더니 당당하던 남편도 아들은 무서웠는지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그렇게 빌었다고 해서 제 마음이 절대 풀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잘 나가는 딸에게 해준 것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시댁을 빌미 삼아 딸아이 앞길을 망치려고 했다는 저 생각머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의아해서 말이죠. 당신이 예림이 좀 말려봐. 솔직히 남매인데 이건 좀 심하잖아.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식 키우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일은 진짜 미안해. 괜히 찾아와서 불나만 만들었다. 난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 그놈의 남의 핑계 여전하구나. 네 아들 죄가 없듯 그때 내 딸도 죄가 없었지. 아빠 손이 필요할 나이에 넌 언제 우리 딸 앞날 생각하면서 버렸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지 아빠가 어렸을 때 바람나서 지 낳고 지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꼴이란 어떤지 평생 원망 들어야 할걸? 양육비랑 위자료나 보내. 당신이 해줄 일은 그것뿐이야. 알겠니? 아우, 이 염치 없는 인간.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사과하면 돼.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돌려줘. 우리 아들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당당하게 5억을 요구할 땐 언제고? 진짜 당신 지금 이 모습 웃긴다.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모습이야. 속이 다 시원한걸? 그리고 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딸 시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자란 거냐며 오히려 딸아이를 치켜 세워줬어요. 딸아이가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 딸아이가 꾸린 변호인들이 정말 변호도 잘해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아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었답니다. 그땐 제 스스로 포기했는진 몰라도 이번만큼은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못 당하니까요. 결국 남편은 얻은 거 없이 괜히 나타나 돈을 요구하다 벼락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남편의 아들은 결국엔 중소기업 하청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고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도 없고 앞날도 없는 채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괜히 찾아가서 집도 날리고 우리 아들 인생 어쩔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때 나이도 한참 많은 당신을 만나서 내 신세만 망쳤어. 재산 꽤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지였고 내가 뭐가 좋다고? 아우 진짜 미쳤다 나도. 당신도 좋아서 나랑 바람 펴놓고 왜 내 탓이야? 나도 너 안 만났음 우리 딸 덕 보며 지금 살고 있었겠지. 아, 그만들 좀 하세요. 정말 부끄럽네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제 부모님인 게 부끄러워요, 진짜.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줬더니만 아주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내가 그리 키웠냐?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애초에 엄마랑 외도해서 날 낳았으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소름 돋는 사람들. 법원 앞에서 이렇게 세 가족이 싸우던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저 가족, 그리고 남편의 욕심으로 결국 본인이 본인 아들 인생까지 망치게 된 거죠. 잘 다니는 대기업 아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망치게 된 것이에요. 그저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가 딸아이를 저렇게 잘 성장하게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딸아이는 그 일이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고 지금은 손주를 보는 낙에 살고 있답니다. 매일이 즐거운 요즘 버티면 승리한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젊은 시절 힘든 세월 보상받고 사는 것 같아 행복한 나날이에요.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앞날이 꼭 어둡지만은 않더라고요. 언젠가 닥쳐올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몇 달 전 암 선고를 받은 40대 주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초기라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암 진단 이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었죠. 제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고 암에 걸린 절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두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무려 10살 차이랍니다. 직장 상사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얼마나 싫어했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사돈 어르신께서 계셔서 제가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형수님보다는 저 형이 너무 아깝잖아요. 능력도 좋아. 거기다가 인물도 저 정도면 괜찮아.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시는 건가 해가지고요.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어린 딸 시집 보낸다는 게 그거 말고는 상상이 안 돼서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저도 우리 딸이 참 아까운 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돈 총각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속이 알찬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서로 잘 맞고 아껴주니 지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형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은 더 될 텐데. 형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나는 또 형수님이 형 다리 붙잡을 꼬투리라도 잡았나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사돈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만 입 못 다물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해? 얼른 장모님께 사과드려. 이런 말 하려고 여기까지 굳이 따라오겠다고 한 거야? 얼른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아시다시피 제가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요. 급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지만 형은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볼 줄 모르거든요. 어쨌든 기분은 나쁘실 테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견례에서 시동생은 남편에게 끌려가듯이 나갔고 남편은 결혼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망나니 같은 시동생 때문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평생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죠. 시동생이 남편의 결혼을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 장남이었던 남편은 능력이 없었던 시부모, 철없던 시동생을 대신해서 시댁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시댁에 가져다 주었고 그걸로 다른 식구들이 먹고 살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지 않고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살았고 그런 와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시동생을 가만히 둔 건 아니었는데 무시도 해보고 연락도 안 받아봤지만 그럴수록 시동생은 시부모님에게 매달렸고 그걸 바라보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까지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어미야, 이번 주말에 동네에서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더라. 올해 단풍은 아주 꽃같이 예쁘게도 폈다면서 다들 간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우리 형편에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래도 다들 간다는데 어떻게 나만 빠지겠니? 그래서 말인데 장갑이랑 뭐 이것저것 살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니? 어머님, 저번 주에 제가 용돈 보내드렸는데 그거 벌써 다 쓰신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여기저기 쓰실 게 많다고 하셔서 제가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제가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이번 달에는 써야 될 곳이 좀 많아서요. 아니면 도련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다면서 말하던데. 걔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나저나 너희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니? 애들이 큰 것도 아니고 식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닐 텐데 고작 참가비도 못 내주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 전에 아들이 할 때는 부족하단 말 한 번도 안 하던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부족하다니? 어머님, 결혼하고 드리는 용돈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넉넉하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요. 일단 여행 가시는 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 안 되면 도련님한테라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휴, 됐다. 늙으면 나가 죽어야지. 집구석에 앉아서 돈만 쓸 궁리하는 노인네가 뭐 그렇지. 됐다. 얘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다 가는 국내 여행 해외도 아니고 국내로 가는 여행도 못 가는데 뭐 대처지에 무슨 여행이니?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결혼 후에도 시부모는 여전히 남편의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찾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시부모의 억지를 모두 막을 순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용돈에 대해서 꺼내시진 않으셨는데 서운한 마음이 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동생과 저희의 경제력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던 저희는 10년이 지나고서도 이곳저곳 전세로 이사 다니며 살았지만 시동생은 번듯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그 속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이번에 장훈이 집 구해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방 2칸짜리 아파트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또 집도 마련했으니 결혼할 여자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다음 주에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들 시간 좀 비워두고
와서 도와주렴. 언제 철들까 했는데 10년 꼬박 일하더니만 기어이 자기 집 마련하고 나가는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에이, 엄마. 내가 좀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방 2개가 뭐야. 4-5개는 되는 큰 집 하나 장만했지 뭐. 아쉽긴 해도 그럭저럭 깔끔하고 좋은 집 구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하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막내 장하다 장해. 어릴 때는 네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에휴, 내가 10년 동안 쟤네 이사 다니는 거 보면서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나마 우리 집 막내가 이렇게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엄마 소원이 없어.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부잣집 여식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니? 상훈이 너희들도 앞으로는 돈 좀 아껴서 모아가지고 집 장만 좀 하렴. 둘이서 일하고 있는데 어째 10년 동안 집 하나를 마련을 못하니? 엄마,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희가 불쌍하고 안쓰러우셨다면 용돈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야죠. 아니, 적어도 장훈이 저 자식 생활비는 저희가 주는 용돈에서 내치지 마셨어야죠. 제가 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세요?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뼈 빠지게 20대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쉰 적이 없이 일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죄 없는 와이프까지 시댁 뒤치다꺼리하게 만든 거 미안해 죽겠는데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고작 돈 몇 푼 준 거 가지고 지금 너 생색내는 거니? 내가 널 20년 동안 애지중지 고이 키워줬으면 너도 키움값을 해야지.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니? 네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막내를 제대로 못 돌봐줘서 이제라도 챙겨주려고 한 거야. 왜? 동생이 집을 장만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형이 돼서는 쪼잔하게 식구들 앞에서 화나 내고 이게 형으로 할 짓이니? 그동안 시동생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용돈에서 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시동생은 본인이 버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선 너무 속상해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그동안의 노력은 대수롭지 않아 하셨죠.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지원해주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뒤늦게 집으로 부랴부랴 찾아온 시모의 말은 가관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용돈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상훈이 아빠나 나나 밖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처진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네가 상훈이한테 좀 잘 얘기해봐. 나도 순간적으로 좀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그냥 장훈이가 오래간만에 기특한 일을 했잖니. 어머님, 제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노력한 건 맞잖아요. 저도 속상한데 남편은 더 속상하죠. 시동생 생활비까지 저희가 드린 용돈으로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생각은 똑같아요. 저한테 남편 구슬려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잘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용돈은 주면 끝 아니야? 나한테 줬으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장훈이가 아직 사회생활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희야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산다지만 장훈이는 혼자잖아. 벌써 40대인데 언제 결혼하고 자식 보겠어.
내가 장훈이가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래.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어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남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거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고, 거기에 저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에 미안해했죠. 한동안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던 상황은 시부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전처럼 막무가내인 상황들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 이후로 열심히 일을 했고, 지사장으로 발령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모든 게 수월하게 풀릴 것만 같았는데, 조용했던 시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연락이 와 알게 되었어요. 예, 어쩌면 좋니? 장훈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을 다 날려먹었단다. 오늘 갑자기 집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고 어쩌니? 그 집을 진짜 날려야 되는 거니? 혹시 상훈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사기요? 아니,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도련님 보러 간다고는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고 했었나? 근데 돌아와서 별 얘기는 안 했었어요.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사기당했다고? 남편이 알았으면 얘기를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좀 물어봐라.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장훈이는 그냥 사기 당했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사기 당했다고 하더라도 집까지 날릴 필요가 있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장훈이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 텐데 너네가 형으로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휴, 그 집이 아까워서 어쩌니? 회사도 그만뒀다던데 어떻게 하니? 무슨 상황인지는 일단 알아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아니, 그저께 남편한테 출장 가야 될 것 같다고 차 빌려달라면서 가지고 갔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본가로 들어온 시동생은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그동안 밖에서 노름을 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10년을 꼬박 일해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직장을 그만뒀고 노름에 빠져 그동안 출근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였죠. 노름의 말로는 재산의 탕진이었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서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애걸복걸하며 남은 시동생 빚을 갚아달라고 하셨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돈을 갚아주게 되었어요. 단 조건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만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조건이었죠. 한동안 시동생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녔고, 남편에게도 돈을 꾸준히 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주지 못하는지 돈만 생기면 노름은 아니지만 뜬구름 잡겠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투자를 하겠다 나섰죠. 형, 내가 이번에 진짜 대박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왔거든? 한번 들어볼래? 이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내가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완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나이 들어 직장에서 막내하는 것도 꼴사납고 그냥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 나이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그 꼴사 나온 상황이 생기기나 했겠냐? 사업이고 뭐고 뭐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거 수습할 생각이나 해. 도련님, 저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별로 안 좋대요.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도 지금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형수는 내가 뭐라든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아니, 형한테 물어보는데 형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형이 형수보다 훨씬 돈 더 많이 버는구만. 동생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혹시 형수, 형이 버는 돈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너무 양심 없죠. 버는 돈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이런 얘긴 그냥 가족끼리 할 테니까 형수는 빠져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네 형수 말이 맞아. 아무리 급해도 아무거나 시작할 수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바로 시작할 수는 없어. 아무리 너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수는 형수야.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지 마라. 에이, 형. 내가 형수보다 8살은 더 많아. 형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하지. 어쨌든 형도 생각해봐. 내가 잘 돼야 엄마 걱정도 덜고 그러면서 형 걱정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 형 버는 돈도 많잖아.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얼른 형 돈 갚을 수 있어. 시동생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탕 크게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뭐 하나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없이 노름이든 투자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 자꾸만 사기를 당하곤 했죠. 정신 못 차리는 시동생이 답답했지만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철없는 시동생은 40대까지 혼자였고 여자를 만나봐도 오래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철없고 아나무인이니 만나줄 여자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40대 후반이 되어 동서를 만나게 되었고 시모는 시동생이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동갑이었고 시동생 회사에 가끔 오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좋은 관계로 연애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결혼을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처음 인사를 하러 오던 날 끼리끼리가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 어리다는 형수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장훈 씨랑 8살이나 차이 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액면가는 뭐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역시 출산이 무섭긴 해요. 그렇죠? 나는 얼굴 보고 형께서 다른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나 했잖아요. 어머어머, 형님은 좀 관리를 하시긴 해야겠다. 남들이 보면 저나 형님이나 같은 나이인 줄 알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좀 더 젊어 보이나? 아, 그렇지. 자기가 훨씬 더 어려 보인다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수, 여기 내 와이프 될 사람. 서로 친하게 지내요. 엄마한테는 이미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도 형수한테도 소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리 형수라고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나이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잘 존대해 주시고. 에이, 자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또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려고. 나 그런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형님, 친하게 지내요. 저보다 어리지만 이 집에는 10년 넘게 며느리로 사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전 형님만 믿고 있을게요.
동서는 동네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듣기로는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는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제 일에 대해서 비아냥댔고, 시동생도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내내 바빠가지고 얼마나 벌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나야 예약 있을 때만 가서 잠깐 일하고 수십만 원 받지만, 형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서 고작 10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게 부지런하면 뭐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일하면서 비교하면 좀 허무할 데 없어요? 여보, 형수는 저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코딱지만큼 벌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바로 능력 있는 우리 형 만나서 그런 거지. 생각해봐. 조카들 어릴 때는 잠깐 쉬고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거기서 다 키워주고 돈은 그만큼 벌면서 누리는 건 몇 배는 더 되고 이러니까 대우해주지. 얼마나 좋아? 그런가?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동생보다도 어린데 고작 10만 원 벌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짠하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내 가게 와서 청소라도 할래요? 내가 샵 청소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업체 부르고 있는데 형님 버는 것보단 훨씬 많이 쳐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하는 일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게 아깝기도 하고요. 남편이랑 버는 거 비교하면 한참 적기는 하죠. 그렇지만 제 또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그냥 돈이 적을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듣기로는 남편이 어릴 적에 좀 도와준 거 가지고 돈돈 그런다고 해서 난 또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별로 안 버니까 돈이 별로 안 되니 그동안 돈돈 거랬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시동생 부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무시하곤 했어요. 저 역시 시동생 부부가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니 불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폐암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극초반이라 항암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고 남편도 휴직기를 내고 제 간병을 도와줬어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폐암에 걸린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초비상이던 날 갑작스럽게 동서의 도움 요청에 저는 부랴부랴 동서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은 같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 무슨 급한 일 있어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생전 부탁한다고 전화 안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길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도와줄게요. 아, 형님. 이렇게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쓰려고 차 세차를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문이 닫아버렸네. 형님 어차피 운동도 해야 되고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세차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세차요? 동서, 지금 세차해달라고 말하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였어요? 미안한데 오늘 미세먼지 수치도 최악이고 밖에서 세차는 못 도와줘요. 저 항암하는 거 알죠?
호흡기 관리해야 해서 도와줄 수 없겠네요. 에이, 형님. 이 정도 날씨는 괜찮아요. 저도 이럴 때 골프 라운딩도 가고 그러는데 별탈 없었어요. 형님 너무 자기 몸 아끼신다. 어차피 암도 완전 극초반이라면서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형님, 놀고 먹느니 푼돈이나 버세요. 여기 10만 원이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알죠? 깨끗이 안쪽까지 잘 닦아줘요. 황당한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은 시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렸죠. 저와 동서는 깜짝 놀랐고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눈에는 살기가 보일 정도로 극도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 자식이 올해 결혼한다고 축하해줬더니만 역시나 개념 밥 말아먹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지금 아픈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한테 급하다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뭐? 세차를 해? 니들이 제정신이야? 형, 진정해. 그게 아니라 그냥 겸사겸사 형수도 집에서 쉬고 있고 우리가 저녁에 나가봐야 하는데 세차장이 문도 닫았다고 해서 형수랑 형 다 쉬고 있으니까 돈 날 구멍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지. 형수도 미안해하고 있다며. 자기 때문에 형 일도 못하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이딴 식으로 준다고? 니들 눈에는 이게 도움이라고 보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래, 니들 그렇게 돈돈 하면서 우리 걱정까지 해주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푼돈 1억 갚을래? 아니면 네 부인 바꿀래? 둘 중 하나 선택해. 아이 형, 왜 그래? 우리가 무리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만 원에 세차해달라고 하는 거면 우리도 후하게 쳐준 건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형수,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잖아. 극초반이면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오버하는 거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당장 1억 내 통장으로 안 보내면 니들 그 잘난 사업장 압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그거 싫으면 당장 네 와이프 치워.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비로소 동생을 잡아줄 사람이 있겠다고 좋아했지만 동서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는 단박에 시동생과 마찬가지인 여자구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적으니 더 갑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오니 남편도 혹시나 몰라 저를 쫓아오게 된 거였죠. 더욱이 황당했던 건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시모의 아픈 손가락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에게 말을 들었는지 그날 바로 집으로 쫓아온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걸 끝으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모두 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한테 줬던 돈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너는 나이 든 동생이 평생 혼자서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든 감정적으로 당장 내놔라 하지 말았어야지. 애가 오죽 서운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말하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저보고 세차하라고 하면서 시켜서 남편이 화나서 말한 거예요. 1억 빌려준 건 저도 몰랐고요. 남편이 많이 화나서 지금 말씀하셔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네요. 애미 너도 좀 그렇다. 애비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말려야지. 솔직히 말하면 폐암 초기는 암도 아니라더라. 항암만 받으면 낫는 걸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천륜을 끊어서야 되겠니?
네가 아니고서야 우리 집에 분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애민이가 아파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니? 그러게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암이 뭐니? 우리 집에서 제일 젊은 애가 에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사신 거예요? 와이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실 건데요. 폐암 초기면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엄마 아프셔도 저 그 앞에서 죽을 병 아니니 괜찮다고 해도 되겠어요? 평생 우리 집에 희생하고 산 사람이에요. 주변 보면 와이프만큼 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도대체 엄마는 절 얼마나 창피하게 만드실 작정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 어디 한번 끼고 살아보세요. 앞으로 당신 아들은 한 명밖에 없으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이 집에도 찾아오시지 마세요. 그 와중에도 모든 분란이 제 탓이라는 시모에게 남편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연을 끊겠다 선언했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동서가게에 1억을 빌려줬더라고요. 이미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 갖은 채무로 압류 위기에 있었던 샵이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빌고 빌어 빌려줬던 돈이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시동생 부부가 살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작성한 차용증으로 남편은 동서에게 압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로 동서와 시동생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서는 샵이 망해 접어야 했고 이혼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가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네요. 지금도 시모모형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데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역시 남편이 주는 용돈이 끊기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물을 주우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 생활할 돈만 벌어두고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메시지를 보고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동안 남편이 노력한 게 너무 아깝고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끈질겼던 남편의 짐들은 모두 내려놓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정리했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네요. 지금껏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덕분인지 이사를 온 곳에서도 남편은 금방 자리를 잡았고 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있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어지니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애초에 처음부터 끊었어야 하는 걸 너무 늦었다며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남편이 기특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